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친구를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까? 모임 약속 잡히면 속으로 한숨부터 나오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의 정체를 밝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쓸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진짜 쓸쓸한 분들은 오히려 친구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모임 나가고 명절 때마다 선물 돌리느라 바쁜데도 얼굴엔 피곤함만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많은데 왜 더 외로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카톡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기 싫지 않나요? 모임 날짜 잡히면 핑계거리부터 찾지 않나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관계는 필요 없다고요. 우리 사회는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이요. 그래서 모두가 친구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플 때, 힘들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일 뿐이에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손에 꼽을 사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제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생긴 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나요? 군대 전우들, 명절 때 안부 문자나 주고받나요? 직장 동료들, 퇴사하고도 만나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만나고 환경이 바뀌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친구 없는 게 왜 문제가 아닌지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환상입니다. 진짜 평화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요. 지금부터 그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해답을 얻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살 김태윤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윤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동료 교사들과도 가까웠어요. 퇴임식 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모임 있으면 꼭 나오세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태윤 씨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 몇 달은 전화도 오고 모임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카톡 단체방에는 여전히 있었지만 대화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뭔가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 선생님은 이제 편하시겠네요. 우리는 아직 고생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명절 때마다 몇몇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만나보면 껄끄러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고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태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추억 속의 선생님이지 지금의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도 태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이 있잖아. 그들과는 다르겠지. 동기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사업 성공 자랑, 누구는 자식 성공 자랑, 누구는 건강 자랑. 태윤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내가 물었어요. 왜요? 친구들 만나면 즐겁지 않아요? 태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저 익숙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났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말자. 다음 날부터 태윤 씨는 모든 모임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단톡방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 웃음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태윤 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50년 가까이 남을 가르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그 사람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가끔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호진 씨라고 했어요.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날씨 이야기, 파도 이야기, 그런 소소한 말들만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편했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평가받을 필요도, 인상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이호진 씨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 요즘 친구들 안 만나시나 봐요? 태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가 좋더라고요. 이호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요즘 제일 편한 사람이 김 선생님이에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태윤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수십 년 알던 사람들보다 몇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구나.
진짜 친구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태윤 씨는 매일 아침 혼자 가끔 이호진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걷습니다. 친구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태윤 씨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온다고요. 김태윤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관계의 양과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5명 정도라고요. 150명까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수십 명,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카톡 친구 목록엔 200명이 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까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입니다. 답은 명확해요.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토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같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묶어줬어요. 직장 다닐 때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가 연결고리였어요. 하지만 은퇴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 모임도 자연스럽게 해체돼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친구가 떠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조건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취미.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진짜 우정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어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김태윤 씨가 바닷가에서 만난 이호진 씨처럼요. 둘 사이엔 특별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함께 걷는 시간이 편했을 뿐이에요. 말이 많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내 인생 이게 맞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니까 소음 속으로 숨는 거예요. 시끄러운 모임, 끊임없는 대화, 누군가와의 연락. 이런 것들로 내면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도피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내면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와요. 그 빈자리가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평생 우리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어요.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직원, 좋은 친구. 이 모든 역할 뒤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나요? 역할을 벗어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연기하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회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평생 연기만 하고 살 순 없어요. 어디선가는 진짜 나로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이에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해요. 차이가 뭘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로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평생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중년 이후의 과제는 개인화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적인 개인화 과정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7%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이게 답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연습하면 늘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줘요.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아요.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태윤 씨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요.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나만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이 기억해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리, 목공, 뜨개질,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특히 요리는 좋은 선택이에요. 혼자 먹을 한 끼를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마트 가서 재료 고르고 천천히 손질하고 정갈하게 담아내고 이 과정 자체가 나를 돌보는 행위예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빵을 구워요. 밀가루 반죽하고 발효되는 걸 기다리고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분에겐 명상이 됐어요.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보면 뿌듯해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을 줘요. 세 번째, 글을 쓰세요. 거창한 글이 아니에요.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이 정리돼요. 흐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져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연구했어요.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매일 15분씩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고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해요. 어떤 분은 손편지 쓰기를 시작했어요. 보내지 않는 편지예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멀리 있는 자식에게, 옛날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려요.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예요. 네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바다든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돼요. 나무는 평가하지 않고 바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줘요. 일본의 산림치유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2% 감소한다고 해요. 걸으면서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발걸음에 맡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을 느끼세요.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햇살이 피부에 닿는 걸 느끼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무도 혼자 자라고 새도 혼자 날고 꽃도 혼자 피잖아요. 그런데 외로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 뿐이에요.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뭔가를 계속 소비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비움이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처음엔 엄청 불편할 거예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달라져요. 그 비어있는 시간이 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멈추는 법을 잊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 정확해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멈춰야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재정비할 수 있어요. 6번째,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잣말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를 위로해줘요.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혼잣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혼잣말은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고요. 아이들이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어른도 혼잣말이 필요해요.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다독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오늘은 이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는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기. 목표는 작을수록 좋아요. 크게 잡으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줘요. 달력에 체크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목표 달성한 날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달력을 보면 뿌듯해요. 이렇게 많은 날들을 잘 살아냈구나.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오늘 이불 햇볕에 말리기,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해요. 8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뭐든 관심 가는 걸 시작해 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오늘과 어제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기쁨.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일은 80이 돼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9번째, 봉사를 시작하세요. 혼자 있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봉사는 그 연결고리예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하기, 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삶의 의미가 생겨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도가 40% 높다고 해요. 남을 돕는 게 사실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우리를 살게 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해요.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나와 세상을 이어줘요. 10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감사를 찾다 보면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옮겨가요.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20년 넘게 감사 연구를 했어요.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낮고 행복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고요. 감사는 공짜 약이에요.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노트 한 권 준비하고 매일 3줄만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11번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 안 작은 구석이라도 좋아요. 거기를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좋아하는 사진을 걸고 편한 쿠션을 놓고 좋아하는 책을 쌓아두세요. 그 공간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불러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그게 우리를 지탱해줘요. 공간이 좁아도 괜찮아요. 창가 작은 자리, 거실 한 구석, 어디든 좋아요. 거기가 나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12번째,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습. 추억을 되돌아보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합하는 작업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어요.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 통합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내 인생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면 돼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면 돼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혼자 있는 상황을 외로움으로 볼 것인가, 자유로 볼 것인가. 그건 선택이에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3번, 7번,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다. 무리 속에선 나를 잃지만 고독 속에선 나를 찾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화가 중요해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온한가예요.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혼자여도 친구가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해요.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충분해요. 고맙습니다.